칸칸이 마련된 선반에는 흙 대신 영양분이 든 액체, 즉 양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양액에서 채소가 자라납니다. 이곳은 경기도 평택의 채소 생산업체입니다. 몸에 묻어있는 균이나 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에어 샤워를 거치고 위생복을 입고 손을 소독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기를 상시 순환시키면서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걸러서 최대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식물 공장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 빛과 물의 양, 온도, 습도 등이 식물 생육 조건에 맞게 자동 제어됩니다. 양액 부분은 물의 양과 유소 그리고 물의 성분까지도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맛이나 성분의 차이는 크게 없고요. 그나마 식물 공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부드러운 형태의 작물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업체는 샐러드 채소를 가공 유통해 왔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채소 수급에 변수가 많다 보니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식물 공장을 세운 겁니다. 고객들은 원하는데 원재료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했던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노동력은 물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수확량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병충해 관리도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생산량 또한 노지에 비해서 약 30% 이상 더 빠른 수확 가능하고 작물에 따라서는 3배 빠른 수확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평택뿐 아니라 천안과 이천, 공주, 광산 등 5곳에 이 같은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인 서울 사무실에선 각 시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제 정확한 원인 파악이랑 데이터 수집을 했을 때 이제 개선할 점이나 향후 보완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날씨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동일한 품질의 채소를 생산하는 스마트 농업. 노동력은 부족하고 기후 변화 등 변수는 많은 상황에선 농업의 미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스마트 농업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2027년까지 국내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농임업용 인공위성도 띄울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농업하고 임업 전용 인공위성까지 쏘게 됩니다. 그 인공위성을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를 3일에 한 번씩 우리나라 전체의 면적을 다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스마트 농업 시대.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많은 혁신들이 있어 왔지만 미래학자들은 본격적인 농업혁명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IT 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부상 등으로 농업 분야가 대변혁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이른바 스마트 농업 시대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내 몸 상태에 맞는 농산물들을 먹으면서 질병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친인간 농업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종자연구 권위자이신 충남대 명예교수이자 친인간 농업연구소의 임용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디지털 농업추진단의 성재훈 단장님 이렇게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장님. 자, 조금 전에 스마트팜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예. 이런 스마트팜 형태의 농사가 우리의 미래 형태의 농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농업이라는 특성이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는 그런 특성이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이나 일반 공업적인 부분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그 디지털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이 돼서 이것이 농업과 같이 가게 된다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그 시너지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농민의 수도 감소하고 있고 또 노령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첨단 기술이 농업에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농업 미래가 굉장히 의심할 여지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선당자님. 네. 그 스마트 농업 굉장히 어떤 광의의 개념처럼 보여요. 네. 그 스마트 농업 안에 뭐 스마트팜, 네. 그다음에 뭐 인도어 농업, 예. 뭐 정밀 농업, 예.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야로 또 나눠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걸 다 총괄해서 스마트 농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농업부 과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종자를 일단 만드는 겁니다. 종자를 만들고 이 종자를 땅에다 심고 이걸 키워서 수확을 하고 수확 이후에 가공, 저장, 유통 과정을 거쳐서 매대 위에 올려놓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반응을 이용해서 다시 품종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이 농업인데요. 이 중에서 씨앗을 땅에 심어서 수확하는 데까지 그때 작물이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농작업을 최소한으로 해서 수확량은 많이 늘리고 환경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게 정밀 농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스마트팜인데 스마트팜은 주로 시설,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내에서 환경을 제어하면서 생산량을 좀 최대로 늘리는 게 스마트팜이고요. 처음에 종자를 만들고 땅에 심고 수확하는 이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시키는 것, 이걸 디지털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육종이라는 말도 있고요. 디지털 파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농업의 가치를 좀 높여보자는 게 스마트 농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네. 자, 앞으로 그 미래 어떤 대혁명이 일어날 분야가 농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이런 네. 얘기를 누가 했냐면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나, 했죠. 예. 1990년대 말에 빌 게이츠가 예. 앞으로 인류가 손에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뭐 지도도 보고 예약도 하고 차도 부르고 예. 그 인터넷도 하고 예.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다 현실화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화가 사실 빌 됐죠. 게이츠가 네. 앞으로 대혁명이 일어날 거의 유일한 분야가 이제 농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예사롭지가 않게 들려요.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빌 게이트뿐만 아니고 에릭 슈미트나 짐 로저스 같은 분들이 전부 다 미래의 혁신 산업은 농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기란 농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건강과 이 삶의 근본이 되어 있다 하는 건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그 근본적인 농업 자체에 새로운 첨단 기술이 접목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어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어떤 미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농업과 테크놀로지 기술이 합천 에그텍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농업 이런 개념 같이 이런 에그테크라는 산업이 기반이 되어서 바로 이제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단장님, 네. 에그테크 그러면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에그가 계란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에그리컬처, 네. 농업의 그 앞부분을 따가지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용어로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 개념적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에그테크의 분야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어떤 그 분야들이 나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네. 에그테크의 분야들 좀 우리 손에 잡히는 어떤 그 일반인들이 좀 그 알 수 있는 그런 분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에그테크 하면은 이제 달걀을 뭐 잘 삶는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농업이라는 어그리컬처하고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어인데요. 우리 아는 것처럼 2016년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공지능도 있고 드론도 있고 IoT도 있고 사물 인터넷도 다양하게 많은 게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기술을 농업에 응용시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좀 올려보고자 하는 게 에그테크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그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심각한 이런 농업을 좀 뭔가 변화를 시켜주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에그테크입니다. 자, 소장님. 결국 이 에그테크는 어떤 기술의 변화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우리 기후 변화라든가 네. 또 전체적인 인구의 어떤 그 변화, 이 지구 전체로 본다면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네. 북반부 쪽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북쪽에서 농경지가 늘어나고 있는 어떤 기현상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에그테크의 목적은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식량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좀 목표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예. 어느 쪽에 좀 추세를 좀 맞추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대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류 농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즉 먹거리를 확보해서 우리가 굶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의 생산성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질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에그텍 기술 자체는 최근에 이제 도래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연계선상에서 IT 기술이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작년 4월에 그 포브스지가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그 전환 기술로서 10대 기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 드론, 그다음 가상현실, 블록체인 또는 사물 인터넷, 로봇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은 농업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생산량을 제고한다든지 또는 특이한 환경, 아주 나쁜 환경 안에서도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더 나아가서는 요새 화성에 가서도 농사 짓겠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다면 기후변화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 우리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아마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송 단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IT,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청년 농업인들은 이런 IT 기술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광범위한 어떤 기술적 발전 요인들을 잘 활용을 해서 스마트팜 형태의 그런 농업을 본격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농촌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그냥 흔히 그냥 경운기 정도의 어떤 그런 장비들을 보통 우리가 지금 그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IT라든가 사물 인터넷들을 활용한 농업이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거든요. 이런 기술 보급들이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농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요즘은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2014년 12월 15일입니다.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낙후된 농업을 좀 발전시켜보자 해가지고 과학기술 기반 농업혁신 전략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입니다. 그때 모두 5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입니다. 그 후로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술이 다양하게 접목이 되는 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시키는 시도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4월 26일 날 포브스지에서도 농업을 전환시킬 10가지 그 기술을 보면은 다양한 산업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있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도 그 기술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농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10대 기술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원예 산업에 스마트 농업을 적용한 것은 12.8% 정도, 그리고 축산 농가가 스마트팜을 적용한 것은 19.8% 정도 돼 있고요. 올 말이면 아마 한 25%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 전체로 보면은 27년까지 농업 생산액 전체의 3분의 1을 30%를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 예. 정도요. 예. 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의 그런 그 스마트팜 또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속도에 비해서 좀 저희가 빠르다 이렇게 볼 빠른 수 있을까요? 편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소장님. 네. 스마트 농업 비율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면 예. 지금 아마 그 우리 평범한 일반인들의 눈에도 우리 농촌이 변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예. 그런 시기 그렇죠. 곧 임박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짓던 분들 네. 과연 이렇게 아까 포브스지에서 언급했던 그런 10가지 그런 기술 요인들을 접목시켜서 농업을 스마트 농업으로 변환시켜 나간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한 30년 강의를 했습니다만 제 전공이 이제 처음에 배추의 게놈 프로젝트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게놈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게 완전히 그 DNA를 분석하는 것도 컴퓨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나 이 정보통신 분야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금의 미래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가급적이면 이 정보통신의 기술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교과 과정이 이제 추가되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아마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재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을 해갖고 뭐 이런 대학 안에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그 마이스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 이제는 이와 같은 IT 기술이라든지 정보통신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IT 기술과 우리는 이제 그 농업 그냥 BT 기술이라고 보더라도 결국 이 두 가지를 같이 학문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융합 학문의 발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루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이제 대학에서 그런 융합 과정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투자도 하고 좀 앞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게 이 젊은 우리 이 미래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 그리고 또 농업인까지 전부를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좀 농업의 메타버스의 기술까지 활용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농업을 미리 한번 져보고 자기의 오류를 한번 파악해보고 거기서 모든 측정을 한번 해봄으로써 실제 농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수나 이런 가능성들을 줄이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 이 실태 한번 어떤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이런 것들을 연세 드신 분들도 따라갈 수 있을런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농산물도 개인 맞춤형이 되면 좋겠지만은 아직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농업 교육도 그렇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돼야 하고 또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사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자, 내일 아침에 서리가 내릴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방상팬을 트세요. 서리를 맞지 않게 그 팬을 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트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는 것도 초기 단계의 스마트 농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사 짓는 농가의 규모라든가 그분의 농업 경험 그리고 어떤 그분의 교육 단계 이런 것에 맞게 그분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주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이게 스마트 농업을 빨리 보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요. 메타버스는 어찌 보면 이제 가상현실이기도 하고 또 제2의 현실이라고도 하는데요. 메타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가상현실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안에서 농사를 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 정말 잘 짓는 사람들은 한 50년 농사 지으면 벼농사 50번 지어본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제 경험 가지고 50번을 100번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능력이 되겠지만 가상현실 내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실험을 할 때 100만 번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현실 세계에서는 50번 농사지어 가지고 좋은 환경을 뽑아낼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100만 번 가상현실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뽑아내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좋은 환경이 되겠죠. 이런 환경을 마음껏 바꿔가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자, 인삼에서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밤에 조명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낮에 습도를 어떻게 조절했을 때 사포닌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실제 인삼을 재배해 가면서 그걸 키우기는 재배해 가면서 그런 특성을 뽑아내기는 힘들지만 가상현실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만들어 본 다음에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또한 저희가 또 실제 했던 게 토마토를 키우는데 한 400농가로부터 데이터를 쭉 받아봤어요. 일단 환경 데이터, 온도 습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생육 데이터,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리고 나중에 판매하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쭉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걸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농가에 때 드렸더니 전북 그 김제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토마토 수확량이 13.7%가 늘었다는 그런 결과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스마트 메타버스 저희는 어떻게 응용하고자 하냐면요. 이렇게 가상현실 내에서 다양한 농사를 지어보는 것도 있고 또 기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사실 농업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분들에게 다양한 농업 경험을 가상현실 내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농업에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유용할 것이고 예. 또 이미 그 농업을 오랫동안 분들에게도. 거기에 그 자기 일생을 바쳐오신 분들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는데도 좀 유리하겠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예. 과거 그 농업, 네. 그 거의 노동력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 인류의 인구 변화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들을 많이 그 낳고 길렀던 이유도 그것이 곧 노동력으로 연결되고 예. 농업의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노동의 어떤 자원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시절은 이제 거의 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네. 있겠죠. 예. 스마트 농업 시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예, 실제로 알지만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동안은 그 노동력이 중심이 된 그런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근 들어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청년 농들이 부족하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농업이 더 이상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산업으로, 즉 농업에서 농산업의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을 이제 흐름을 조정해 나가고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기술들이 농업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식량이 부족하다. 네. 이게 지금 정답이겠죠.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의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든지 또는 신흥 경제 국가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육류 소비가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또 이 가축 우리가 육류를 먹다 보니까 가축이나 이런 데 사료용으로 쓰다 보니까 농산이 부족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충분한데 국가 간 갈등 구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는 농산물이 많고 어디는 부족한데 이게 서로 분배 차원의 문제가 아직도 좀 존재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곡물의 수송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급 조절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식량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에 대한 답까지 또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게 통계학적으로는 그 맞느냐라고 여쭤봤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과잉 생산 문제로 창고에 식량을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바다에 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그 기아로 기아로 헤매는 많은 이거 그 맞아요. 인구가 숨을 예, 예. 거두는 불행한 그런 예. 사태에 직면해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팜의 보급이라는 네. 것조차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면 네. 식량 과익과 식량 부족의 그런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그럴 수 문제들은 있겠죠. 어떻게 좀 같이 보면서 어, 이 상황을 참 어려운 헤쳐나갈까요? 거죠. 뭐 이게 사실 농업이라는 단순한 농업으로만 볼 수도 없고 근데 정치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이 농산물의 수출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작은 회사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갖게 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트리찌라는 회사인데 왜냐하면 무역과 그리고 브릿지, 다리. 그래서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것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시총이 지금 이제 굉장히 조단위로 올라갔는데요. 젊은 IT 얻은 분들이 각 나라에 가지고 있는 농산물 생산자들과 그다음에 여기 딜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소위 판매자들을 컴퓨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도 결국은 IT 기술이 우리 농업의 유통을 도와주는 그런 그림을 만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와 같은 분배의 문제, 운송의 문제, 또 농업 생산성의 향상 이런 부분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산업, 즉 회사들 또는 사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장님.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유기적인 어떤 분배, 그런 협업 이런 것들이 좀 전 지구적 연대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느 분야보다 어떤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이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규제를 받게 됐죠. 의무적으로 우리가 쌀이 남아돌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또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쌀은 남아돕니다만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한 20%인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낮은 나라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네. 자, 이런 현실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곡물 작업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그럼 우리의 활로는 과연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척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식량 자급률하고 곡물 자급률은 좀 차이가 있고요. 저는 이제 먼저 식량 자급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식량 자급률은 한 나라의 전체 식량 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2021년 기준으로 44.7% 정도 됩니다. 50%가 안 됩니다. 곡물이라기보다는 식량. 식량. 전체 이미 완성품이 된 빵이라든가 육가공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우리 포함한 인간이 거죠?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 네네. 곡물 하면 이제 소가 먹는 그렇죠. 사료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쌀은 거의 한 100% 저희가 작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밀 같은 경우 밀 작업률은 0.8%입니다. 거기다가 1%가 안 되는 예. 0.8%요. 사실 콩이 우리나라 원산지거든요. 저희 두만강이 콩 두자를 써가지고 콩이 많은 곳이 두만강이 콩 원산지인데 우리나라 콩 작업률은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곡물별로 차이가 많은 게 문제고요. 물론 그 원인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WTO 때문에 우리가 의무 수입량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식습관이 서구화돼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 거고요. 그걸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래 먹고 살고요. 10년 뒤에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고 20년 뒤에 농사를 지어야 저희가 먹고 사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농촌 고령화되어 있죠.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 짓기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농업이. 현재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찾은 대안이 바로 스마트 농업입니다. 이거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스마트 농업을 강력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식량 위기, 네. 식량 안보에 과연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모든 나라가 아마 지금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그 식량 수급에 한번 큰 충격이 있었고 신냉전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식량을 그 무기화하는 그런 사례가 더 늘지 않겠냐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죠. 이런 추세 그리고 앞으로 각 나라마다 처한 현실이나 전략이 좀 다를 텐데 우리나라의 전략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해외의 경우 조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 땅이 너무 나빠요. 이게 너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을 9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도 비가 안 오지만 산 위에서 물을 공급해가지고 관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와 같이 뭐 점적 관수 같은 그런 이제 물방울 툭툭 떨어뜨리는 그런 식의 최소의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비상 식량 공급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뭐 자급률이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식량 자급률이.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있죠. 우리는 스위스 하면 산이 높고 뭐 아름답고 목초가 있고 막 그렇지만 사실 땅이 없으니까 그 목초 만들고 거기다 유목시켜서 저기 가축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식량 자급도 그냥 5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아예 헌법에다가 식량 안보 조항을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렇군요. 국가적으로 네네. 이런 식 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개념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제품 같은 경우는 100%다 이제 작업을 하죠. 중국이 이제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지금 농경지 면적이 한 1억 6천만 헥타르 된다고 그래요. 1억 6천만 정보가 되겠죠. 근데 15억 인구입니다. 거의 14억에 15억 인구죠.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죠? 165만 헥타르? 그 정도 되죠. 옛날에 200만 정보, 뭐 이제 정보 헥타르 똑같아요. 200만 정보 정도 된 게 지금 거의 20% 줄었어요. 35만 정보가 줄었는데 우리나라 1년에 배추 농사 짓는 면적이 한 3만 5천에서 4만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10배죠. 우리나라 배추 생산량 10배만큼 할 농경지가 줄어든 거예요. 165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165만 정보에 5천만이에요. 계산을 딱 해보면 1인당 농경지의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러기 때문에 작업을 어느 정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 그런 민의식 위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모든 정권이 옛날에 전부 정권들이 밥을 제대로 그러니까 소위 식량을 공급 못했던 데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보고 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도 국가 차원에서 안보적 차원에서 이 식량 위기 부분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정말 헌법에도 넣는 정도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사실 자국민들이 네. 그 외국의 용병으로도 많이 나갔었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그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 그렇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예, 있어요. 저희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일본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국가 차원에서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성단장님 상황이 좀 이렇다면 네. 경작지도 그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었죠. 200만 헥타르에서 165만 헥타르로 줄었고 더 큰 문제는 농촌에 남아 있는 인구도 뭐 비할 데 없이 뭐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 그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이중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경작지도 줄고 농업 인구도 줄고. 자, 과연 스마트 농업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느냐. 좀 의문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사 인구 숫자 자체도 줄어들었고 비율도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정도 되는데요. 농민 인구가 한 210만 정도 되니까 대략 한 4.3% 정도 됩니다. 선진국은 그게 1% 미만입니다. 미국이 한 0.7% 정도 되고 0.9% 정도 되니까요. 우리도 아마 앞으로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2.8세입니다. 한 43세 정도 됩니다. 근데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2021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 경영주 연령이 60대 이상이 77%고요. 40대 이하가 0.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표현은 좀 심한 거고요. 많지 않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것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20년 계속 농사는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근력을 써서 농사를 짓게 만들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뭐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농사를 지어라. 이런 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이 꼭 필요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 인사이드 경인에서도 청년 농업인들을 초대를 해서 네.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만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통계학적으로 통계상으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부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이 돌아온 농촌보다는 아직 떠나는 농촌의 현상들이 훨씬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과연 이렇게 새로운 농법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농업 인구가 있을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좀 기후변화 문제까지 겹치는 바람에 예.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재배 작물에서도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통적인 농법으로 농업을 해왔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2중이 아니라 3중, 4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현재 실태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2010년도에 12.3도였고요. 10년 뒤인 2020년도에는 13.8도로 10년 사이 1.5도가 올라갔거든요. 1.5도면은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전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 기온의 상승도가 더 높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비슷합니다. 그 수준은 비슷합니까? 비슷한데요. 네. 사람하고 식물을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네. 사람은 항온동물로 체온이 36.5도입니다. 한 2도 정도 올라가면 38.5도 정도 올라가면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겠죠. 그게 한 3, 4도 올라가서 40도가 넘어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렇게 2도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건데요. 사람한테 이러는데 거주 이전 후 자유가 없는 식물한테는 2도면은요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사이에 1.5도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요. 2050년에는 3.7도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7.5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의 작물 재배 적지가 다 위로 올라가 버리고 지금 현재 재배하는 작물은 거의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럴 때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야 하니까 저희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 온도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품종도 만들어야 하고 또 기후변화는 밖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태풍 같은 게 자주 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인도팜 같은 기술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술도 개발을 해야 하고 청년 농업을 또 모시고 오기 위해서
요즘은 그 스마트팜 혁신별지라고요. 4개의 혁신별지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켜주고 있고 임대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 극동 러시아 지역을 취재를 여러 번 했었는데 네. 과거 논농사 지역이 아니었던 네. 그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도 지금 기온이 따뜻해져서 논농사가 가능해서 대규모 그 논농사를 짓는 농장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고냉지 농업에서 열대 작물들을 예. 재배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과한 상상인가요? 기후 변화하고 온난화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온난화는 지구 전체가 따뜻해지니까 작물을 재배하기 어찌 보면 좋은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기후 변화는 기후가 예측 불가능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워낙 심하다는 뜻이 되니까요.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농사 짓기는 정말 힘든 거고요. 온난화는 그런 대로 작물 거기에 맞춰가면 농사 짓을 수는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자, 소장님. 네. 여러모로 사실 그 미래 전망이 그 뭐 기술의 발전은 밝습니다만 뭐 기후의 변화, 인구의 변화는 매우 어두운 전망들이 어둡죠.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현재 20% 미만인 그 곡물 자급률 그리고 40%를 조금 웃도는 식량 자급률 이거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좀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숙제죠. 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밀을 대체할 이제 분질미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해외 농업을 개발해서 외국의 땅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동남아의 식량, 식품 수출 허브를 구축해서 같이 활용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한 에그텍 기술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농산물의 생산을 높인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산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식물이잖아요. 또 동물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우선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넓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외국의 땅을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 유통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 땅이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농사를 한 번밖에 못 짓는데 열대로 가면 3번씩 짓잖아요. 산모작을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 옛날에는 밀을 재배하고 또는 보리를 재배하고 벼를 재배했단 말이에요. 요새 그거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공학 기술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에그텍 기술을 활용해서 이 농업에서 나오고 있는 생산물을 최대한 이제 고부가 가치 또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종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뭐 디지털 육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품종을 육종한다든지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업. 예를 들어 뭐 바다에다가 벼 농사가 안 될까? 벼 농사를 바다에서 할 수 없을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어떤 사고, 새로운 개념의 어떤 그런 품종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이제 기술들. 뭐 요새는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것도 있으니까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문적 노력 그리고 또 기술적 개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땅을 넓힐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아마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힘든 테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서 친인간 농업연구소 소장님이시죠. 만약 친인간 농업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농부다. 이런 개념으로 자기가 직접 어느 정도의 그 텃밭을 가꾼다는가 해서 그 농작물을 네. 재배하고 어느 정도는 그 농업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을 개인들이 참여해서 더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친인간 농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농업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인류는 유목을 하면서 농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농산물을,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하면서 작물이라는 개념이 됐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곳에 머무르다 보니 마을이 생기고 그게 커져 국가가 되고 인류 문명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농업은 그 이후에 계속 발전해서 1900년대에 이제 맨델의 재발견, 뭐 과학적으로 그래서 오더라도 결국은 기아로부터 해방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1단계는 기아로부터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1970년 통일벼가 나오고 쌀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 쌀 맛이 없단 말이에요. 쌀에 맛이 없으니 좋은 품종 만들어내라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통일벼가 맛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질이 좋은 거, 맛이 좋은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이 있고 질이 좋고 맛이 좋은 농업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환경이 이제 문제가 됐고 뭐 식중독 같은 그런 안전성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잘 보살피면서 우리 농업을 같이 가자 이런 개념이 됐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가 무엇일까? 결국은 이러한 친환경과 같이 친환경 농업과 같이 해서 생산되더라도 결국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필요로 하는 그 건강과 그리고 그분의 그 어떤 요구에 맞는 즉 맞춤 농업, 맞춤 식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맞춤성의 농업으로 가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농업으로 가자. 그래서 친인간 농업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만들게 됐고, 그걸 저는 제4대대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자체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럽이나 좋은 선진국을 가면 자기 집 앞에 텃밭에서 내가 농사를 져서 내 건강에 맞는 걸 내가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연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인류가 기술의 발전, 진보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았나.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다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인간다운 그 먹거리를 마련하고 또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